미국의 국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전해지죠. 한국은 그 누가 봐도 확실하게 미국보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상과 너무 다른 모습인데,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온 미국 공무원팀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인 줄 알고 출장. 경비조차 적게 들고 온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모세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회의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고, 이는 평소 규율과 원칙을 지켜오던 저에게 꽤 잘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국회로 견학 출장을 가게 되었다가 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예산팀 중 최고 선임이었던 써니는 회의를 할 때마다 한국의 국회로 공무원 견학을 가야만 지금 미국 국회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팀원 전체가 한국으로 일단 견학 출장이라도 가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출장에 관한 억지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써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한국 여행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써니의 모습이 그저 기괴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심지어 써니는 한국은 노숙자가 거의 없는 나라인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도 수준급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 미국과는 급이 다르다고 했고, 저와 팀원들은 써니의 이런 연속된 주장에 살짝 흥미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결국 약 3주 뒤 저희는 상원의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의 서울 국회로 견학 출장을 가게 되었죠. 결국 저와 팀원들은 수십 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저희가 미리 예약해 놓은 택시를 타자마자 깊게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뒤 한국인 택시 기사분에 도착했다는 말에 잠을 깼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선진국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시 중앙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편안하게 강의 경치를 관람하면서 책을 읽는 충격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저는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써니를 향해 저 한국인들은 대체 뭐냐고 난리를 치고 말았고, 곧 돌아온 써니의 대답은 제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리고 말았죠. 무조건 도심 하천인 청계천을 주변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야. 한국의 경우 치안에 걱정이 거의 없는 나라여서 이렇게 외부에서 책을 수천 권 이상 꺼내놓고 자신의 소지품을 놔둔 채 책을 읽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지. 써니는 한국에서의 경우 이러한 야외 공공 시스템이 너무나 평범하게 제공된다고 했고, 저는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청계천이라는 인공하천 주변으로 책을 읽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최첨단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처럼 보였고, 심지어 하천 중앙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용 충전 시스템마저 설치된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저뿐만 아니라 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팀원들까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왜 써니가 한국으로 견학 출장을 오자고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한국의 놀라운 풍경을 이리저리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도시형 하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이 노숙자들의 마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하천의 청결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와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하천이 너무 깨끗한 것은 물론 하천 내부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수질이 깨끗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청계천은 한눈에 봐도 물이 너무 투명했고, 심지어 미국처럼 냄새조차 나지 않아서 정말 편안한 경치 관람이 관광이 가능했죠. 심지어 수천 권의 책이
청계천을 주변으로 쭉 깔린 모습은 그 누구라도 당장 책을 가방에 넣어서 훔쳐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만약 미국이었다면 단 1시간 만에 모든 책을 도난당했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미국의 처참한 도시, 인프라와 시민의식 수준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다소 가난한 나라이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오히려 저희 미국 공무원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범위의 최첨단 도시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아무리 한국을 카피해서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년의 세월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써니는 아직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저희 공무원 팀원들을 데리고 1차 견학 목적지인 지하철의 지하상가 시스템을 확인해 보러 가자면서 발 빠르게 한국 투어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써니의 말을 듣자마자 의구심이 들고 말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하철이면 그냥 지하철이지 지하상가라는 것은 지하에 뭔가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있다는 말인데, 그건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써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지하상가라는 말에 차라리 노숙자라도 없으면 다행이지라며 써니를 비웃었고, 그렇게 약 5분 뒤 저희는 써니의 뒤를 따라 한 지하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계단을 내려가려던 찰나, 써니는 저희 팀원들을 부르며 지금 어디로 가냐면서 빨리 여기로 오라는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괴한 하나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툭 튀어나온 엘리베이터처럼 보이는 건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써니에게 저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냐는 질문을 던지고 말았죠.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외국인들처럼 한국을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힘든 상황을 예상한 지하도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었고, 심지어 너무 넓고 쾌적하기까지 한 것은 물론 돈까지 내지 않는 무료 제공 공공 인프라였죠. 저와 팀원들은 미국에서는 상상만 해오던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고, 마치 100년은 앞서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의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 맞구나라는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가 너무나 쾌적한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버튼조차 제대로 눌려지지 않는 미국의 낡은 엘리베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은 피부로 느끼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운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이 설치된 도시 인프라나 상점들이 거의 없어서 개개인이 작은 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땀을 식히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은 이런 작은 공공 시스템인 지하도 연결 엘리베이터에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공용 에어컨이 24시간 연속으로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써니에게 한국은 이런 엘리베이터에까지 에어컨을 틀어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냐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써니는 그런 저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이것조차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한국인들의 삶이 다른 나라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에어컨이 도시 곳곳에서 빵빵하게 나온다면 미국에서처럼 이동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조차도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고민할 정도로 엄청난 인프라였죠. 그런데 그렇게 팀원들과 에어컨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수다를 떨던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는데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이곳이 마치 백화점이라도 되는 듯 수백 명의 사람들이 깔끔하고 쾌적한 가게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쇼핑을 하는 모습과 함께 지하상가 주변으로는 은행과 편의점, 심지어는 깔끔한 화장실마저 집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와 팀원들은 눈앞의 신기한 세상에 정말 한국에서는 지하상가로 불리는 곳이 맞냐며 눈앞의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써니에게 질문을 던졌고, 돌아온 써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유명한 지하상가 중 하나인데 한국에는 이런 지하상가가 아마 수천 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지하상가에는 단순한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은행, 심지어는 화장실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시스템도 꼭 설치되어 있지.
특히나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경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거대한 역이나 관광지에서는 외국인들의 가방을 노리거나 가게에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익숙하게 들끓곤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알아보고 처음에는 친절히 말을 걸어온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뒤에 있는 다른 인원이 가방을 훔쳐가거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은 물론 같은 미국 국적의 사람들까지도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함을 이용해 가게의 물건을 송두리째 털어가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쫙 깔린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처럼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버리면 미국의 관광 수익이 줄어든다면서 범죄자의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같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미국의 황당스러운 시민의식과 치안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저는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한국의 지하상가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두가 한국인들처럼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한다면 쓸데없는 경찰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게의 물건마저 훔쳐가는 일이 적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안전한 사회가 구성될 것 같았죠. 미국 국회에서는 상상으로만 구체화해오던 모든 것들이 한국의 평범한 지하상가에서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듯 꿈만 같은 광경처럼 펼쳐져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유동인구는 많지만 서로서로의 시민의식 신뢰를 지키는 마치 천국 같은 한국의 지하도 풍경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지하상가에서는 그 흔하다는 호객 행위조차 거의 없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이 익숙한 것인지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조차도 너무나 능숙하게 영어로 친절히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과는 수준이 다른 선진국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노숙자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도 시스템에서 한국만큼은 그 어떤 곳에서도 노숙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하상가 이곳저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모습만이 펼쳐져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말 그대로 한국은 저와 팀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받아오던 가치관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최선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하도에 화장실도 무료였고 그곳에서 따뜻한 물이 칼슘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한국이 정말 얼마나 부유한 국가인지 예상조차 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길거리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고액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은 물론 돈을 내고 들어가도 그 내부가 너무나 냄새가 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고역 중의 고역인데 한국은 마치 선진국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듯 화장실 내부에 따뜻한 물과 심지어 최신식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쇼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써니는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어디를 가도 이런 최신식 화장실을 이용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한국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수준 떨어지는 미국의 암담한 현실에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써니의 안내를 따라 한국의 지하상가 가게들에서 숙소에서 입을 잠옷을 사거나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커피를 구매하기까지 했고 이렇게나 범죄에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쇼핑을 하는 제 모습에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감정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시간이 넘게 한국의 지하상가를 구경했고 일단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 급히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팀원 중 한 명이었던 제니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구두가 접질러지며 다리를 삐고 말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손바닥도 다쳐버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부상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급히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위에 병원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고 저와 팀원들은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화장실에서 제니를 씻기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니의 부상을 확인한 세라는 갑자기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병원이 바로 있다는 말과 함께 그곳까지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다 같이 제니를 부축해서 그곳으로 가자는 이상한 제안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하철 내부이고 병원은 그 어디에도 없어야 정상이야.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니를 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까지도 감정이 폭발해서 병원이 당연히 없는데 왜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며 써니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써니는 저와 팀원들의 모습을 보자 다소 황당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니 5분 거리에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정말 병원이 없으면 자기를 욕하라며 너무나 당당하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체 무슨 자신감인가 싶었기에 어쨌든 써니를 따라 제니를 부축해 이동하던 저와 팀원들은 써니에 도착했어. 라는 말에 고개를 들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지하철 전용 병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병원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써니는 한국에서의 경우 지하철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고 다행히 진료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제니의 부상을 급하게 치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도시 인프라가 발전되었던 것인지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조차 응급병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심지어 너무나 놀랍게도 병원 바로 옆에 약을 지을 수 있는 약국까지 온전히 운영되고 있었죠. 상황 파악을 마친 저는 비로소 그때야 써니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직도 미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선입견에 갇혀 있었던 저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뒤 제니와 함께 지하철 병원 내부로 들어가 진료를 마쳤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에서의 경우 아무런 예약 없이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당일 진료라는 진료 항목이 부과되어 진료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한국은 하나 5만 원이라는 진료비 청구가 선명하게 영수증에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니의 이런 부상을 긴급 진료했다면 50만 원은 좋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을 텐데 저는 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고 말았고 써니는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과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외국인이라도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해주더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진료 예약을 하더라도 약 1개월 동안의 대기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예약을 해놨더라도 병원에서 갑자기 예약 일정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써니는 한국의 경우 요즘은 휴대폰과 병원의 전자패드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를 대기하는 것에 너무나 간편하다고 했고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전자패드 진료 예약의 귀를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제니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 프론트에는 대기시간과 예약 순번이 적혀있는 전자패드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직접 터치하며 너무나 편리하게 예약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병원의 진료비까지 저렴하고 약국의 제조 비용마저 저렴한 것은 물론 병원의 이용마저 편리하다니 저와 팀원들은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생활 편리함에 그동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국을 무시해서 미안하다며 써니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치료를 마친 저희 팀원들은 제니의 부상으로 인해 일단은 숙소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자고 했고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지하철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 숙소로 향했는데요. 한국의 호텔은 미국과는 외부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는 이번에는 또 어떤 한국만의 놀랍고도 숨겨진 모습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호텔 숙소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손을 씻기 위해 먼저 화장실로 향했고 세면대에 물을 트는 순간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세면대에는 한눈에 봐도 너무나 깨끗한 수질의 물이 나오고 있었고 저는 수도꼭지에 필터가 없는데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한국 호텔의 모습에 기겁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저의 고함 소리에 놀랐던 것인지 저희 팀원들도 전부 화장실로 몰려왔고 역시나 저와 똑같이 물의 수질을 보자마자 당황하고 말았죠. 사실 미국에서는 석회수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회색의 석회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한국은 국가 자체의 수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별다른 필터의 설치가 필요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중심 수도인 워싱턴에서도 대부분은 수질이 좋지 않아서 5성급 호텔이라도 필터 샤워기의 사용을 권장하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깜짝 놀라고 있던 저희에게 써니가 충격적인 말을 추가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수돗물로 요리를 하거나 바로 마셔도 되는 확실한 수질의 물이야. 세계 수질 1위 국가이니 이 물을 바로 마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지. 한번 마셔봐. 써니의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는 써니의 말에 그게 정말 사실이냐며 반복해서 물어봤고, 써니는 직접 휴대폰으로 한국의 수질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해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수돗물을 사용해 요리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경우가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고, 저는 정말 이제는 상식을 파괴해버린 한국의 모습에 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죠. 호텔에서 쏟아져 나오는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니 미국에서처럼 거친 석회질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서 단 한 번만 샤워를 했는데도 피부가 케어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제서야 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피부 수준이 그렇게나 좋았던 것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써니는 한국의 수질 때문에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이민을 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다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접수되어도 이미 낡아버린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손을 놓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수질까지 신경 쓴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구성을 했을까? 라는 생각에 존경심마저 생길 정도였어요. 그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많은 것들을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울 정도였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한 번씩 한국에서의 개운한 물로 샤워를 마칠 수 있었고, 빠르게 미국 국회에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충전을 완벽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던 노트북은 그 사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인지 켜지지 않았고, 저는 다소 당황스러운 마음에 결국 써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써니는 한국 호텔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은 물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패드로 와이파이를 통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미국에서도 와이파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간단한 메일을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할 뿐더러 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돈을 청구해야 되는데, 써니는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자체가 전부 무료라는 믿지 못할 말들만을 쏟아내며 패드를 작동시키더군요. 써니는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연결해보라고 했고, 써니의 설명에 따라 와이파이에 접속한 점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비용의 청구 없이 와이파이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평소 3분이 걸려야 접속되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해외인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었어요. 의료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 심지어는 디지털 와이파이 시스템과 물의 수질까지.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과 미국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선진국의 모습들을 연이어 보여주고 말았고, 저는 그 순간 결국 마음속으로의 단기 이민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에 한국 견학 출장을 마친 저는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바로 공무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약 1개월 뒤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저는 이제는 선진국 한국에서 편리한 생활시설들을 누리며 한국인들과 발을 맞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거리 연애 끝에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 현석을 찾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웃들과 함께 골목길을 청소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을 경험하고 개인주의적인 독일에서의 경험과 대조적으로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이사 온 집에서 돌린 떡을 받는 등 한국의 풍습을 즐기고 한국의 전통 온돌방에서 따뜻한 온기를 경험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김장 담그기 수업에 참여해 한국 음식의 노동, 집약적인 특성과 음식 준비에 내재된 공동체 정신에 대해 배우는 등 문화적 몰입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이야기는 한국 문화 음식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탐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기술 발전, 특히 고객 서비스 및 배송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 직장 문화의 차이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 그녀의 직업적, 개인적 삶의 변화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 대한 애착과 영주권에 대한 고려 비자 규정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녀의 여정은 한국 문화, 특히 기술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개인적 경험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여행을 결심했을 때에는 우리 집도 아닌 곳, 그것도 길거리를 청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건 원래 환경미화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개인주의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독일에서는 다 함께 길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피가 섞인 것도 아닌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미리 만들고 나눠 먹기까지 한다니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바퀴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희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자 강한 설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도시이자 내 마음의 고향이 될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기대감과 조금의 긴장감이 뒤섞여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제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독일에서 온 피너츠입니다. 고향에서의 생활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다소 고독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작은 원룸에서 그래픽 디자인에 몰두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먼 타국의 도시인 서울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남자친구인 현석이를 만나기 위함뿐만 아니라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제가 몰랐던 저희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과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현석이를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영상통화를 하고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진짜 현석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통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현실의 그를 보자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첫 포옹의 어색함은 순식간에 순수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석은 단단하지만 다정한 말투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처음 방문한 서울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전통 한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번화한 시장과 고즈넉한 사찰이 공존했습니다. 도시의 활기와 전통의 고풍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졌고 저는 그 에너지에 압도당하면서도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거리의 네온 사인과 길거리 음식의 고소한 향기, 그리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인파의 역동적인 소리와 움직임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솔직히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친구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나라에 온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고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현지 음식은 맛있긴 했지만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속도는 제가 이전에 살던 곳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빠르고 가차없이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게 다가오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석이는 미로 같은 서울의 거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새로운 과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저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폭포로 감각의 과부하가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설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안락한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 도시는 새로운 경험과 심오한 배움의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활기찬 서울의 모습에 빠져들었고 이 놀라운 여정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은 호기심과 약간의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석이는 저를 위해 이웃들과 함께 골목길을 청소하는 동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공동활동이 저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활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뒤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무언의 화합이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 일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동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 할머니 김 여사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와 반가운 손짓에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김 할머니는 동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풍요로운 과거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웃을 관찰하면서 저는 복잡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었고 지역사회의 젊은 구성원들은 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업무는 자연스럽게 공유되었고 서로의 안녕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끈끈한 공동체에서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책이나 다큐멘터리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된 아침 일과를 마친 후 우리는 김 여사님의 아늑한 마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의미를 담은 다양한 한국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것을 넘어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웃음과 생동감 넘치는 대화는 음식 그 이상의 따뜻함으로 저를 채웠습니다. 이곳에서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문화적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도 이방인이 아닌 이 동네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경험했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북미에서 경험했던 개인주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활동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소속감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날은 한국 생활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석 씨와 나눈 진솔한 대화에서 그는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서울 근교에서 자란 경험이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까운 이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세계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점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졌고 사랑은 가장 넓은 문화적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통 온돌방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저녁 서울 시내를 산책한 후 현석 씨와 저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온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온돌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온기가 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현석 씨 가족은 한국 가정에서 온돌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으로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한국적인 방식을 상징합니다. 독일에 있을 때 익숙했던 중앙난방 시스템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경험이었습니다. 온돌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현석이네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한국 민속 이야기, 현대에 있어서 전통 보존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사랑하게 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석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전통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예절 가족 구조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 진화하는 기술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역사와 지혜의 수호자 역할을 해온 한국 문화 속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현대주택들이 온돌과 같은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은 저를 매료시켰고 한국에서의 제 경험에 대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새로운 통찰력을 혼합하는 법을 배웠고, 현대사회의 균형을 찾아내면서 풍요롭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 탐구는 김치 만들기 수업에 등록하면서 흥미진진한 요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요리 전통 중 하나인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을 소개합니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역사 공동체에서 김치가 갖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기 수업에는 김장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현지인과 외국인 동료들이 활기차게 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료와 세심한 준비 과정을 소개받았습니다. 김치 전문 강사인 박 선생님은 김치의 역사와 한국 음식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해 보이는 요리가 이렇게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배추와 양념에 손을 대면서 김치가 얼마나 노동집약적인 음식인지 금세 깨달았습니다. 김장은 단순히 채소를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인내 공동체의 노동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김장. 이라는 공동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측면은 예전에 골목길 청소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음식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음식 준비와 나눔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정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 모여 우리가 만든 김치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톡 쏘는 맛, 매콤한 맛복합적인 맛에 폭발해 놀랐습니다. 김치를 맛보면서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치를 만들고 맛보는 과정은 풍부하고 다층적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제 자신의 문화적 여정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번화한 테크기업 현석 씨의 직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스며든 근면함과 존중의 분위기에 즉시 감탄했습니다. 현석 씨는 저에게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한국 기술업계에서 일한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한 위계질서, 조직 내 화합을 중시하는 분위기, 장시간의 근무 시간 등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석 씨와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직장 문화를 주도하는 빨리빨리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는 독일에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공감이 가는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이 직면한 글로벌 과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일과 삶의 균형이 우선시되는 독일에서의 업무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두 문화의 강점과 도전 과제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직장 생활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직장 내 규범과 태도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시대의 적응력과 개방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제 커리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다문화 환경이나 한국에서의 근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번화한 거리부터 전통 찻집에서의 고즈넉한 순간까지 모든 경험은 제 한국 사랑의 실타래를 엮어주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던 웃음, 겨울철 온돌의 따스함,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기쁨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제가 한국에 머물며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저는 비자나 영주권 취득의 복잡한 과정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구하고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한국어를 더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고 실제로 계획하며 현석이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꾸고 미래의 집과 진로에 대한 계획 심지어 가족을 꾸릴 가능성까지 논의합니다. 현석이의 저를 향한 지지는 변함없고 그의 사랑은 제 꿈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독일의 유산 문화와 새로 알게 된 한국의 문화를 결합하여 제 정체성은 더 다양해지고 그러한 다양성으로 생각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그래픽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두 문화의 요소를 혼합한 프로젝트를 탐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모인 커뮤니티 같은 곳을 포함해서요. 현재의 여정이 끝나가면서 저는 진심 어린 작별을 준비합니다. 처음 독일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는 정해진 기간만을 보내다 떠나가게 되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좁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에게 한국은 이미 새로운 고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의 이별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웃들과 현석이네 가족 그리고 제가 사귄 친구들은 이제 저의 대가족이 되었고 서울은 단순히 방문한 곳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귀국을 위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 한참을 서서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한때 제 생각을 흐리게 했던 의심과 두려움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성장과 사랑,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의 불빛을 내려다봅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연고가 없던 이곳은 지금은 저희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땅과 현석이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아주 쉽기만 할 것이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 낙관적인 태도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의 경험과 배운 교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저는 웃으며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과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 사이에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영국인 여성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꿈이 하늘만큼이나 광활한 영국의 심장부에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딸 멜리사로 야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 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맨땅에 헤딩으로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는 저에게 노력과 결단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경영학 학위와 함께 성인이 된 저는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열망으로 무장하여 건강보조식품 업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맨몸으로 사업에 뛰어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성 적응력 불굴의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는 자금 확보부터 보건산업의 복잡한 규제를 헤쳐나가는 일, 제품 라인 개발부터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브랜드 구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은 길고 주말은 없었지만 제 눈은 항상 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점차 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다양한 보충제 건강과 활력을 약속하는 제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판매는 작은 승리였지만 제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후에 모든 판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제 꿈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성공하려면 국경을 넘어 안전지대를 넘어 생각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는 광활하고 다양하며 잠재력이 넘치는 일본 시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일본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과 사람들의 깔보는 듯한 태도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시장과 소비자 행동 규제 환경을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일본 시장으로 진출한 저희 여정은 낙관주의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서양의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면 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성에 대한 겸허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는 유망해 보였습니다. 저는 건강보조식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고 일본 시장에 소개하는 데 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소 과소평가했던 동서양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큰 장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뉘앙스를 탐색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현지 관습과 에티켓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관계 및 신뢰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적응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인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첫 번째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협상의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무언의 신호와 기대치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비즈니스 상호작용의 감정적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비즈니스 토론이 보다 직접적이고 당면한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즈니스가 보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장의 비즈니스 거래보다 개인적인 친밀감을 쌓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재직설적인 태도가 때때로 조급함으로 비춰지거나 일본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이어와 연결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외부인으로서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영국 시장에서 성공했던 제품과 전략이 일본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역학관계가 크게 달랐고 서구 소비자에게 어필한 것이 반드시 일본 고객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죠. 이 시기는 성찰과 배움의 시기였습니다. 협상에 실패할 때마다 연결이 끊어질 때마다 겸손과 이해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성공을 재현하려면 단순히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 대한 깊고 미묘한 이해와 아직 개발 중인 감성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학 분야의 저명한 의사인 김선현 박사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고전하던 중 저의 열정과 브랜드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은 김 박사는 선진 의료 기술과 웰빙, 문화로 유명한 한국 시장을 개척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일본만큼 기회가 많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했던 만큼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성의를 봐서라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기술 발전,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배우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저희 생각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일본보다 일이 훨씬 더 잘 풀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한국이 갑자기 제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제 비즈니스가 한국의 가치와 관행에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제 여정을 바꿀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과 비전으로 무장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저희 이해를 변화시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의 이 장은 영국에서의 꿈에서 시작하여 상하이의 번화한 거리로 이어진 특별한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기에서 이 꿈이 이제는 서울까지 이어지려 합니다. 이는 야망의 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과감히 벗어날 때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활기찬 서울의 중심부에 들어서자 기대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대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은 이제 제게 새로운 개척지였습니다. 첫 몇 주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몰입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도시의 효율성과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현대적인 혁신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관습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지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각 경험을 통해 잠재 고객의 가치와 선호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소비자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한국 헬스케어 트렌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 요건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단계는 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잠재적 유통업체와의 미팅, 건강 및 웰니스 센터 방문, 공급업체와의 협상 등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서 인간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도전은 달랐습니다. 언어도 장벽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장벽은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엄격한 규제와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과 효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시작하니 정작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글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외국인도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서 미용과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의 미용 요소를 접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 결정은 훗날 제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네트워킹 행사에서 건강 및 웰니스 분야의 저명한 사업가인 정 씨를 만났습니다. 제 열정과 브랜드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한 대표는 저에게 최소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합작 투자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약속을 넘어 완전히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 제안을 제 비즈니스와 저 자신을 한국 시장에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서울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것까지 한국 생활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몰입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강조, 소른에 대한 깊은 존경심, 일상생활에서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 등 한국 문화의 미묘한 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통찰력은 비즈니스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한국인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에 더욱 깊이 공감하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거리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목격하는 것은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제가 의료에 대한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칠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상점과 카페가 늘어선 활기찬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 애쓰는 가운데 공기는 걱정과 긴박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의 대응은 신속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상황 대처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공감과 배려가 느껴지는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그 남성을 돌보는 동안 저는 전체 작업의 매끄러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 숙련도뿐만 아니라 잘 짜여진 응급 대응 시스템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하던 남성은 의료진에 침착하고 자신과 믿는 태도에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단순히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정서적 상태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낯선 이방인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움이 도착했다는 사실은 의료 서비스를 특권이 아닌 권리로 여기는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포함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날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역할과 세계 각지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험되는 방식에 대한 엄청난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인간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보았고,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제 일과 개인 생활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감과 연민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대응을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인류애와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할 사회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전인적 웰빙에 대한 한국인의 강조에 영향을 받아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이해가 발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는 점차 한국의 리듬과 뉘앙스를 받아들이며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적응의 시기는 단순히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제 접근 방식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의학에서 인기 있는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기호에 더 가깝게 건강보조식품을 맞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은 스킨케어 및 전체론적 웰빙을 위한 보충제 등 현지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고, 이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몰입은 비즈니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학 수업에 참석하여 의사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친구 및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한국 전통 공예를 배우고 한국 요리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요리 수업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은 제 비즈니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과 웰빙은 단순히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방적 의료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것을 보고 제 비즈니스 철학에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평온함과 집중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공동체와 공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한국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의료 시스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남자들이 작고 돈도 없어서 이렇게 많은 눈을 치울 사람도 없을 거야. 중국이나 되니까. 사람도 많고 힘도 있어서 이 정도로 눈을 치우는 거지. 심지어 한국 강원도에는 눈 때문에 사람이 고립도 된데 중국 하얼빈의 강추위에 한 식당 안에서 중국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러시아 여성도 이 대화에 껴있는데요. 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오미야콘 지역에서 외국인 대상 숙박업을 하는 사업가 세리아라고 합니다. 겨울이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에서 중국의 겨울왕국이라 불리는 하얼빈의 추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추운 날씨에 도시가 어떻게 번창했는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얼빈은 눈을 처리하는 데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오미야콘만 해도 눈이 오면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풍경은 아주 아름다워요. 제가 겨울 관광 사업을 성공한 이유죠. 저는 사업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제설차가 도로를 치우고 인도를 삽으로 치우고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등 생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기대가 컸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눈 속에 파묻혀 혼란스러웠고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의 경계가 사라져 있었어요. 지하철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정도의 눈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하얼빈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프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의아했어요.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는 사람도 없었고 도로의 눈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얼빈의 얼어붙은 도로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저는 겨울과 빙판길이 낯설지 않았지만 하얼빈에서 본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때는 분명한 길이었던 도로는 이제 두꺼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거의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미끄러운 미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것이다라고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에서는 아무리 눈이 많이 내린 후라고 해도 거리가 깨끗이 치워져 있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눈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얼빈에서의 첫날 아침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묵고 있는 호텔 밖의 거리가 눈 덮인 미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가는 길이 원정대처럼 느껴졌어요. 고객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기운이 다 빠졌을 뿐 아니라 하얼빈의 겨울 날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이 쌓여있는 눈이 갑자기 무너지면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아무도 눈을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누군가는 도로를 다녀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얼빈에서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언덕길을 내려가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길은 꽝꽝 얼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의 방치되고 눈으로 덮인 보도는 미끄러운 위험 요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길을 찾다가 발을 헛디뎌 심하게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통증은 즉각적이고 극심했으며 저는 러시아에서도 눈을 사랑했지만 눈이 저를 이렇게 크게 다치게 한 적은 없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겪은 경험은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기본적인 상담과 치료 후 받은 청구서는 거의 3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중국은 밥 한 끼를 먹는데도 1,000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병원 진료 시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이 전화도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죠. 저는 원래 가던 병원이 아니라 동네 야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2만 원만 청구하더라고요. 받은 치료는 똑같았어요. 현지 거래처 지인들에게 어이없어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외국인인 제가 바가지 요금을 썼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말도 짜증나게 했어요. 중국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장갑과 방 하나를 팔아주고 러시아로 관광도 갖추잖아요. 저는 병원에 따지려고 해봤어요. 지금까지 영수증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가을을 보낸 후 저는 하얼빈의 겨울을 이해하고 적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음 축제로 유명한 하얼빈은 얼음으로 뒤덮인 도시 외관에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면서 눈 덮인 거리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죠. 눈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다르게 겨울을 맞이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중국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발음이 뛰어나지는 못했나 봐요. 제가 중국어를 할 때마다 은근하게 비웃는 것이 느껴졌어요. 거래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서울에 출장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냥 오미야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중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 제 노력은 제 발음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러시아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 아메리칸이라고 하면서 저를 조롱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수였고 저는 혼자 있는 여성이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그 일로 저는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제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무리의 현지인들이 제가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을 따라하며 은밀하게는 아니지만 대놓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한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저에게 새롭고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하얼빈에서의 허리 부상 때문에 비행 시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비행 도중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려다가 주저앉았는데요. 한국인 승무원분들이 빠르게 눈치를 채고 저에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허리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승무원분들이 평소에 쓰던 파스와 핫팩을 가져다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아주 잘하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 동안의 외로움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따뜻함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분주한 인천공항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허브였습니다. 외부의 쌀쌀한 공기는 하얼빈을 연상시켰지만 질서와 정돈된 느낌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익은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하얼빈에서도 자주 보던 광경이었죠. 하지만 제설에 대한 서울의 접근 방식은 하얼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길은 깨끗했고 보도는 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문화가 발전해 있었던 거죠. 일반 도로, 고속도로 할 것 없이 눈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치워져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염화칼슘이 곳곳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하얼빈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도착한 날 밤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는데요. 차가 조금씩 느리기는 했지만 이 많은 대중교통들이 모두 그대로 운행을 유지했어요. 심지어 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제설차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까지 일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느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제설차들은 전부 유럽의 고급차인 벤츠였는데요. 거래처 분들한테 서울은 벤츠가 막 제설을 하러 돌아다닌다고 말했더니 대부분 모르셨는지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셨다고 하신 분이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철열차는 다 벤츠를 쓴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은 강원도에 비하면 눈이 내리는 편도 아니라고요. 강원도는 진짜 러시아만큼 눈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강원도는 눈을 다 못 치우나요? 이랬더니 거래처분이 말씀하시길 강원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의 목표는 밤사이 쌓인 눈을 다 치우고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처음 눈을 치울 때는 이게 되나 싶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눈을 치우다 보면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눈 치우는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하셔서 웃겼어요. 이 풍경을 실제로 볼 일이 생겼어요. 강원도에도 거래처를 만들 일이 생겼거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의 차를 타고 강원도를 가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누가 봐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전날 새벽에 아주 많이 왔었는데 어쩐지 서울에서부터 오는 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고급차인 거대한 벤츠 제설차가 지나갔었죠. 모든 사람들이 직업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집 앞 눈을 치우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전 눈이 많이 오는 나라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탄했습니다. 강원도 장병들의 제설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을 뒤덮은 폭설에 맞서 헌신적인 장병들이 한마음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깊은 감탄과 존경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설 작업은 일상적인 작업으로 지방정부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에서는 군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정말 칭찬할 만한 수준의 헌신과 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도로에 깔린 온열 매트를 발견했을 때 저는 깊은 놀라움과 감탄에 휩싸였습니다. 제설기와 소금으로 눈을 치우는 러시아에서 온 저에게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매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눈과 얼음을 녹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방법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이었고 러시아에서 익숙했던 노동 집약적인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온열 매트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특히 악천후 속에서 일상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중국에서 조롱을 받았던 것들이 걱정되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공부해 왔는데요.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계속해서 한국어로 말하지 않고 영어로 직접 번역 앱을 돌려서 이야기를 걸어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어느 날 한 식당에서 꼭 먹어보고 싶었던 김밥을 주문하려다 말이 통하지 않아 메뉴판과 씨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기껏해야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문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식당 직원은 엄청난 친절과 인내심으로 대응해 주었습니다. 제 어려움을 알아차린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손짓과 그림을 가리키며 메뉴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김밥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격려하는 말투로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자 그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얼빈에서 현지어로 말하려다 조롱을 받았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의료 서비스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받은 허리 치료는 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청구의 투명성과 치료의 질은 하얼빈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얼빈은 기대도 안 했고 저는 러시아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영수증이 아주 큰 종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모든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옆에 계신 한국인분이 한국인이라면 더 싼 가격으로 이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얼빈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영수증이 이렇게 자세히 써져 있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 이만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돈을 내는 건 기본이거든요. 러시아는 미국보다 꽤나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전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국의 병원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아주 투명했죠. 한국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짧았고 접수부터 의사까지 모든 직원이 항상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받은 치료와 관심의 수준은 모범적이었습니다. 환자를 숫자나 케이스가 아닌 사람으로 먼저 대하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약국은 더 놀라웠어요. 정말 마트 같았습니다. 약이 한 종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약사는 능숙하게 영어로 제 증상을 물어보고 약이 어디에 쓰이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심지어 약을 먹으면 졸린지 안 졸린지 추후 증세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하얼빈에서의 생활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효율성과 시민의식 일상생활에서의 공동체 참여는 계속해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은 바쁜 도시 생활과 공동체적 책임감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겨울에 주로 관광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발이나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자 같았어요. 일단 검정색 롱패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파가 왔다고 하는 날이면 모두 맞춘 듯이 롱패딩을 입고 왔어요. 그 와중에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귀여웠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롱패딩에는 모두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써져 있었어요. 한국인의 겨울 패션을 보면서 놀라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능성과 보온성에 중점을 둔 겨울 옷차림이 주를 이루는 러시아에서 온 저에게 한국 거리의 스타일리시하고 다양한 옷차림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온성을 잃지도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함까지 추구했거든요. 목도리 귀마개 패딩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다양한지 몰랐어요.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위에 대비해 패션과 실용성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코트는 보온성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스카프, 모자, 장갑 등으로 포인트를 주어 색감과 개성을 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위에 적합한 옷을 입으면서도 각자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세련된 롱코트부터 강렬한 패딩 재킷까지 그 종류는 무궁무진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대담한 선택과 혁신적인 패션 레이어드 기법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겨울 의류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것을 깨닫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 패션에 더 많은 스타일과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패션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보온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러시아에서도 단순히 기능에만 충실한 것들이 아니라 외관도 생각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얼빈에서의 초기 경험은 매혹과 좌절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독특한 매력과 겨울 문화가 있는 이 도시는 흥미로웠지만 무질서한 제설 작업 폭설, 병원에서의 실현 등 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복잡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모든 장소에는 아름다움과 어려움이 공존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